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척추 측만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기에 잘 발생하는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우선 꽤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 애들한테 생긴 경우가 꽤 있는데 이게 또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또 이게 정확한 정보가 나온 데도 많지 않고 또 부모로서 우리 또 자녀들이 이런 측만증을 진단받게 되면 상당히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저런 치료를 많이 수소문 하실 텐데요. 좀 비교적 좀 정확한 정보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좀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은 환자를 앞에 혹은 뒤에서 봤을 때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조금 휘어 있다고 다 측만증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준을 세운 것은 세계 척추 측만증 연구학회에서 내린 기준을 따르는데 각도가 11도 이상의 측만곡을 척추 측만증을 정의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살짝 5도, 6도 휘었다고 우리가 측만증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는 다 저희가 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11도 각도가 중요한데요. 각도 재는 법은 저렇습니다. 보시면은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는 척추를 저희가 명칭을 끝 척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위쪽 끝 척추에서 아래쪽 끝 척추까지 이렇게 기울어진 이 각도를 재서 저희가 측만증 각도를 재게 되고요. 실제로 저 엑스레이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엑스레이 보이시죠? 저 하나는 등에도 만곡이 있고 허리 쪽에도 만곡이 있는 이중 만곡의 하나인데 위쪽은 그렇게 각도를 재보면 65도, 아래쪽은 38도 이런 식으로 가장 기울어져 있는 각도를 척추뼈를 기준으로 각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척추 측만증은 나이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됩니다. 우선은 출생하고 3세까지 아주 아기 때죠.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을 유아기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4세부터 10세까지 발생하는 것을 연소기형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즉 10세 이전에 발생한 측만증을 조기 발현형 측만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조기 발현 측만증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청소년기형 측만증과는 약간 치료 패턴이라든가 좀 병의 진행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청소년기형인데요. 청소년기형은 발견된 나이가 11세에서 18세로 우리가 한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발견되는 것을 성인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 엑스레이 보시면 10세 3개월 여자아이가 저렇게 척추 측만증이 발견됐는데 사실 이 척추 측만증이 10세 3개월 전에 있었겠지만 발견된 게 10세 3개월이기 때문에 정의상 이런 경우도 청소년기형 척추 측만증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만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선천성으로 척추뼈 자체의 기형이죠. 뼈 자체의 기형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뇌성마비 같이 신경근육성 질환과 관련해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프레더-윌리 증후군 같은 말판 증후군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드롬이 있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발생하는 측만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고 원인이 불확실한, 원인이 모르는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통칭해서 다 특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특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척추 측만증을 유발할 만한 어떠한 건강상의 이상도 없는 친구들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특발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 오늘의 주제입니다. 약자로 AIS라고 저희가 얘기하고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10에서 18세에 발견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11도 이상의 구조성 척추 측만증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 세 개는 다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구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8세 여아 환자인데요. 2013년 8월 달에 제가 처음 받고 조금 삐뚤하죠. 2014년 2월 17일 보니까는 또 몸이 살짝 왼쪽으로 좀 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4년 6개월 뒤에 봤는데 이번에는 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오른쪽으로 또 가 있고 2015년도 8월 달에는 1년 후에 보니까 또 똑바로 보이기도 하고요. 찍을 때마다 좀 이렇게 각도가 좀 달라 보이는데 제일 심해 보이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엑스레이 보면은 조금 많이 틀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만 찍을 때마다 좀 달라지죠. 자세성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진짜 측만증은 아니고요. 애들이 찍는 자세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 찍히고 또 어떨 때는 저렇게 찍히고 그래서 찍는 자세에 따라서 발생하는 측만증이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진짜 측만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생각보다 상당히 빈도는 높습니다. 이런 자세선 측만증의 특징은 우리가 측만증이라는 거는 옆으로만 휘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보면은 회전 변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등이 튀어나오거나 한쪽 허리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런 애들은 자세선 측만증은 회전 변형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처럼 찍을 때마다 찍는 포지션에 따라서 만곡이 변하는 특징이 있고요. 각도도 되게 크지가 않고 10도 언저리 정도의 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경우는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엑스레이 한번 보시면 10세 8개월 여아입니다. 오른쪽 왼쪽 그림 보시면은 측만곡이 보이죠. 저렇게 휘어 있습니다. 근데 4개월 후에 똑같이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똑바로 됩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자세선 측만증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왼쪽 그림만 보고서 큰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치료를 굳이 받고 있는 경우. 물론 그런 치료를 해서 뭐 손해나는 건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아무런 치료를 안 해도 저절로 호전될 수 있는 또 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측만증도 너무 과하게 치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최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처음 봤을 때 이게 구조성 측만증인지 아니면 찍는 자세에 의한 측만증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는 자세와 무관한 구조성 측만증입니다. 보시면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 화살표를 제가 표시를 해놨죠. 특히 보시면 노란 선이 MRI 상에서도 보이는 노란 선이 정중선이거든요. 근데 그게 딱 가운데로 90도로 있어야 되는데 틀어져 있죠.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 쪽은 왼쪽으로 틀어져 있고 허리 쪽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고 이런 것이 회전 변형을 동반하고 있는 구조성 측만증입니다. 그래서 자세성 측만증과 구조성 측만증의 가장 큰 특징은 척추뼈가 돌아 있는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별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왼쪽 엑스레이 보시면 8세 여자 환자고요. 오른쪽은 10세 여자 환자입니다. 둘 다 아주 경미하게 척추가 틀어져 보이는 것이 보이시죠? 이럴 때는 사실은 구조성인지 구조성이 아닌지 감별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조금 관찰을 하면서 진행 양상을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리면, 자, 8세 여아 요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제가 화살표 표시한 게 동그랗게 보이는 데가 있죠. 이게 이제 척추뼈의 해부학적으로 척추경이라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이 됩니다. 척추경이 좌우가 대칭으로 똑같이 보이죠. 이게 눈처럼 이렇게. 이러면은 회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슷한 심하지 않은 측만증인데 저 오른쪽 그림 보시면 척추경의 한쪽은 커 보이고 한쪽은 작게 보이잖아요. 이것은 이게 척추뼈가 정황에 있지 않고 회전을 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척추경을 보고서 회전 변형이 동반되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각도는 둘 다 작지만 오른쪽의 저 여아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진짜 측만증으로 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가정에서도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등을 구부려 보는 겁니다. 전방 굴곡 검사라고 그래서 등을 구부렸을 때 한쪽 등이나 한쪽 허리가 튀어나온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실제로 척추 측만증 환자인데요. 이렇게 뒤쪽에서 찍은 엑스레이고 오른쪽으로 저렇게 흉추에 척추 측만증이 관찰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등을 보면은 회전 변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 등이 튀어나오는데 저 등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이제 갈비뼈가 있죠. 그래서 한쪽 갈비뼈가 두드러집니다. 저런 거를 우리가 늑골고 혹은 갈비뼈가 튀어나왔다 해서 갈비뼈 융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허리에 있는 경우는 허리는 갈비뼈가 없으니까 등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근육이 튀어나오는 거라서 요추 돌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측만증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튀어나온 부위도 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게 진짜 측만증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감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분들이 측만증 진단을 받게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우리 애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게 얼마나 흔한 질환인지 말씀드리면 우선 성별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여자가 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요거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 다르거든요. 각도가 적을 때는 남녀 비율이 되게 비슷하고요. 각도가 커질수록 여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30, 40도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이 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각도에 따라서 유병률은 달라집니다. 각도가 커질수록 유병률은 적어요. 보고된 거에 의하면 10도 언저리에 심하지 않은 측만증은 전체 청소년 인구의 약 2에서 3%에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꽤 많은 수치죠. 하지만은 20도 이상, 30도 이상, 40도 이상 각도가 커질수록 전체 유병률은 적어집니다. 즉 보고된 것에 의하면 40도 이상인 경우는 전체 청소년 인구의 0.1% 미만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 청소년 인구의 약 0.2% 내외 보시면 되겠고, 치료라는 것은 이제 보조기와 수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는 전체의 약 0.1% 정도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측만증 진단 받으면 상당히 속상합니다. 뭐 애도 속상하고 부모님도 속상하고요. 근데 속상한데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측만증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논문에도 보고가 많이 돼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측만증으로 인해서 궁금해하는 것들, 올 수 있는 문제들은 미용적인 거죠. 변형. 실제로 틀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한쪽 등도 튀어나오고 허리도 비대칭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 또 운동이라든가 어떤 달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에 제한이 있을까봐 걱정되죠. 그다음에 또 통증, 아프진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프지 않아도 시간이 경과하면 아프지 않을까? 장기 압박, 뭐 장도 있을 거고요, 뭐 폐도 있을 거고, 장기가 압박돼서 뭐 심폐기능 저하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 하나는 13살 된 여자아이입니다. 74도짜리 커브가 있고 68도짜리 커브가 있는 이중 커브의 환자고, 저 하나가 저한테 왔을 때 호소했던 증상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친구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뒤에서 봤을 때 틀어져 있는 것은 보이니까 미용적인 변형은 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대개 우리가 많이 이제 처음 발견된 치료가 필요한 시기 측만증을 보통 40도 이상 정도로 보면요, 대개 40도 이상, 70도 미만 어느 정도 심하지 않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아요. 아픈 것도 뭐 70도 이상 아주 이렇게 심한 측만증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측만증이라 하더라도 스포츠 활동에 문제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통증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장기를 압박해서 심폐 기능이 문제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어진 것 자체는 있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이 틀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실 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측만증 각도에서는 이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생각할 것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연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논문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발표된 논문의 연도예요. 보시면은 68년도, 69년도 이렇잖아요. 한 50년도 더 전에 발표를 한 논문이고, 저거는 뭐냐면 어떤 걸 본 거냐면, 측만증을 아무리 치료도 안 하고 가만 내버려 봤을 때 과연 얘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떨 것이냐를 봤어요. 그게 자연 경과거든요. 치료 없이 방치된 측만증 환자를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진행을 해서 기능에도 문제가 오고, 통증도 생기고, 노동 능력에도 문제가 오고, 여자애들 같은 결혼하는데 문제가 오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오더라. 방치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 되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측만증의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연구를 못 합니다. 왜냐면은 방치해서 이렇게 얼마나 안 좋아질지 보는 건 윤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는 못하고, 다 보시면 이제 예전에 과거에 치료 어떤 정립이 되기 전에 발표됐던 논문들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치료는 당장의 문제는 안 되더라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